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 토크인 서울 진행을 맡은 이현경입니다. 요즘 바야흐로 코인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했을 만큼 지금 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인 민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30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과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지금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정책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뜨는 해일지 지는 해일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슈 토크 시간에는요.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신유진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동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코인 시장이 폭락과 반등을 계속 이제 거듭을 하다가 다시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무부처가 없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전 세계에는 몇 개의 코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게 왜냐 한 뭐 업계에서는 한 9,400여 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9,400여 개. 네. 근데 하루에도 수십 개 코인이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카운트가 안 돼요. 이 시장이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한 2조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 2,000조가 넘는 2,000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 절반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그 위에 이제 알트코인 이제 잡코인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2, 3년 전 광풍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광풍이었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전문가들, 기관들 위주로 그리고 일부 대형 기업들이 점차 상용화하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페이스북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실체가 없는 무형의 가상자산이었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속속 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은 2, 3년 전부터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ETF는 뭐냐?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주식처럼 상승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규제 틀 안으로 점점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심지어 나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가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보호해 줄 필요도 없다. 네. 그런데 세금은 걷겠다거든요. 예. 세금은 걷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주식에서 굉장히 그렇죠. 그 수익을 얻었다면 올해는 좀 횡보세를 거쳤어요. 그러다가 보니 가상자산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상자산에 투입되는 이 연령대를 봤더니 20, 30대예요. 20, 30대가 한 3분의 2가량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물론 뭐 단순 비교해서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주식시장 기껏해야 6시간 남짓이지만 하루에. 그러나 가상자산이 24시간 360일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 거래량이 30조 원을 넘을 정도로 그동안 코스피 거래량이 2배로 웃돌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당국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을 챙겨야 되는 정치권도 20, 30대 목소리 귀를 좀 기울여야 되네. 뭐 이쪽으로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명제라든가 이걸 뭐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든가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 주무부처를 정한다는 게 그 현상에 대한 정의가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뭐다 그래야지 어느 부처가 할지를 결정을 할 건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안 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 때문에 순수하게 이걸 제도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6월 말까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워낙 지금 혼탁해요. 네. 불법 외환 송금부터 시작해서 다단계 사기 이 시장에서 엄청난 분들 이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TFT가 만들어져서 10개 부처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주무부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10개 부처라는 건 담당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반장이 없으니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자 이거는 자 불법 외환관리법은 기재부가 좀 보고 그리고 출금 모니터링은 금융위가 좀 하고 그리고 불법 다단계는 경찰이 좀 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역할만 나눠져 있지 이 코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네, 그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는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는 안 맡으려고 지금 철벽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코인 민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외면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인정하자니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 용어랑 뭐 이 제도가 쓰는 사람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외국어로 영어로 가상화폐는 크립토, 크립토? 네.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이걸 이제 직역하면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통화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크립토 커런시가 이제 외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법적 용어고, 네. 그리고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하는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쪽은 저희 회사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쓰는데 암호화폐라고 쓰는 거는 이 과정에 암호화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 기술 때문에 화폐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쓰는 거는 정부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쓰는 그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이게 이제 가상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거는 구름 같은 거다? 그렇죠. 꿈 같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뭘로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법정 용어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하나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도화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세금을 걷는 것일 거고요. 예. 하나는 이 코인이라는 신종 자산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 소비자 보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SEC라고 부르는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네. CFTC라고 해서 이 두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관장하고 있고요. 주로 보는 거는 해당 암호화폐가 증권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아니냐. 그래서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토큰 세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암호화폐를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거를. 거? 네. 이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아, 증권 판매이기 때문에. 증권처럼 주식을 이제 취재 조작을 그렇죠. 하거나 나쁜 네네. 짓을 못하게 규제하듯이 그렇게 규제를 한단 네, 말씀이신 똑같이 거죠? 규제를 하고 있고요. 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비교적 뭐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만 증권성이 있냐 없느냐를 보고 이렇게 잘 보고 있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요즘에 이제 너무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암호화폐 시총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까지 한 3위 정도 하던 리플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네, 네. 이 리플이라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SEC가 이제 얼마 전에 리플 관계자들을 싹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를 했어요? 증권법 위반으로. 아, 증권법을 위반해서 토큰을 판매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고 팔았다. 뭐 약간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네. 세금 같은 경우는 미국은 굉장히 일찌감치 그 세금 체계를 확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매매 차익만 뭐 년 250만 원 이상의 매매 넘는 차익이 것에 있으면 22%, 네. 예, 기타 소득 과세와 지방세 합쳐서 22% 과세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에어에 공중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써야지 이 화폐가 힘을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냥 나눠주는 화폐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세금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공짜로 받은 건데 뭐 돈 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오. 적어놨어요. 이미 2018년 아.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0개 부처가 알아서 골고루 알아서들 좀 해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해외의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감시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미국의 보여집니다. 경우가 이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좀 타이트하게 하는데요. 더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장할 수 있는 코인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 이제 일본 금융청이라고 FSA라는 이제 기관에서 네, 그 코인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네. 화이트리스트 제도,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위에 올라와 있는 코인만 거래소가 상장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탄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고요. 이 가상화폐 시장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임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을 통해 절반 정도 제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육성법상의 자산,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쩌면 그걸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겠죠. 금융자산으로 제도화하긴 어렵지만 미술품도 거래하면서 이득이 나면 세금을 내듯 가상자산의 이익에 대한 세금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가상화폐는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을 넘는 거래 차익 등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세금 유예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과세는 그대로 아까 제가 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만큼 투자자를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규제가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상화폐 상장 절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직 투자와 투기라는 탁상 공론이 반복되는 가운데 화끈한 시사 토크인 서울에서 코인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방안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상화폐에 대한 뭐 제도는 안 되는데 세금은 내라 이런 입장이라서 너무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아까 기자님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주식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해 1억을 버셨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250만 원인 기본 공제를 빼고 9,750만 원에 22%의 세를 곱해서 2,145만 원의 소득세를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기본 공제 5천만 원. 그래서 1,1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건데요. 그 투자하는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뭐냐, 인정 안 해준다면서 세금은 내라고? 근데 주식보다 더 많이 내라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도 그 세금 이제 공부하시는 네.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기타 소득 좀 이상하다 이런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22%는 보통 복권 당첨되면 22%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된 거랑 똑같은 소득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금융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에 산입을 하고 있고 금융자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뭐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왜 코인만 주식은 이제 금융 과세를 하는데 코인은 왜 기타 소득 과세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학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그 좀 키워야 되는 분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버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처럼 거래세 개념으로 걷고 원천징수로 거래소에서 차라리 거래세를 걷고 거래세를 초반에는 걷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이제 정착하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맞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대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22% 과세를 하면 사실 시장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세금을 걷기가 힘들어요. 세금을 걷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 주식은 들고 나는 구멍이 뻔하잖아요. 네. 돈이 들고 나는 그 경로가. 아, 파악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러네요. 오, 그리고 거래소도 그 정보를 다 공개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제 그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는 법이 예, 지금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고 예. 9월에 이제 그 타임라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돼도 원화로 바꾸지 않을 때는 네. 세금을 못 걷어요. 구멍이 너무 많은데 소장님, 근데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금융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은 적이 있나 제 기억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금융위원장을 해임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주식하고 너무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작년에 동학개미들이 정말 많이 이익을 벌었을 때는 사실 과세한다고 하다가 또 과세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비과세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봐주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코인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제도화를 하는데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있죠. 민심에 따라서 흔들리죠. 정책 기조가. 당연히 실제로 또 선거도 말씀하셨던 있고. 것처럼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물러났어요. 후퇴했어요. 동학개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커지니까. 것도 물론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의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네, 처음. 2천만 원에서 이제 5천으로 네. 2.5배가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도입 시점도 2023년으로 밀렸고요. 이외에도 공매도도 그랬어요. 공매도도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까지 2차례나 연장했잖아요. 물론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거의 압력단체화해서 표와 연결되면 조금 물러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이제 하차하라라는 이 사람의 논리를 좀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제 세금에 대한 불합리성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내용을 좀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그거예요. 가장 분명한 거는 20, 30대가 아니 이제 불나방처럼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 어른들이 잘못하면 이끌어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네. 이거에 더 화난 거예요. 그래서 20, 30대는 사실 지금 뭐 취업난, 예? 여기다가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자산시장에서 소외돼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적은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주식, 가상자산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뛰어든 우리가 위험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에서 세금을 매긴다면 투자자 보호해달라는 얘기, 원금 보호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깃발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기준이 뭔데 하고도 기준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주식처럼 금융상품처럼 이걸 굉장히 하다 보니 공시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9,400여 개 암호화폐 가운데 코인 가운데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여기는 상장시키는 이 거래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주주들이 이 코인 사전에 투자자들 모아놓고 이 코인 전 세계 거래소 12개 거래소에서 다 거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지금은 50원이지만 이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5,005만 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기를 벌이고 있어요. 그 시세 조작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투자자 보호라는 건
정말 상장될 코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공시의무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정말 불법적인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이제 굉장히 불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후퇴할지 여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3년 전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3년 전에는 이건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투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외면을 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어서 3년 전처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혼하신 분 그랬잖아요. 왜 지금 40, 50대는 부동산으로 돈 다 벌어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다리를 제대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의 앨런 장관이 금리 인상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면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폭락할 거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던데 뭐 이 금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랑.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산의 버블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각 정부가 거의 뭐 무제한에 가깝도록 돈을 풀었던 데 따른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올라갔잖아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또 이제 코인까지 이렇게 하다못해 요즘엔 건자재 가격도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건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넷 옐런의 그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요. 이분은 중앙은행장을 역임했어요. 본인이 해봤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렇고 또 재무장관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면 이런 단어 하나 선택, 언급에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친 건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버블에 대한 경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가 비슷합니다. 정부의 입장, 일본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코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금융당국, 금융을 실무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금융상품으로도 만들고, 뭐 가상화폐로 이제 어떤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사용처를 넓히는 애는 쓰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자산이고요. 그렇죠. 저는 뭐 금리도 변수예요.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 풀렸던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일부 지금 신흥국에서 금리 올리고 있어요. 이제 빠르게 왜냐하면 아무리 제롬 파웰 이제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 지금의 제로 금리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실제 10년물 국채 금리 뛰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은행권은 시중금리를 따라갑니다. 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풀렸던 돈이 다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어디서 가면 돈을 뺄 거냐? 가장 위험한 자산에서 뺍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위험한 자산은 뭐냐? 실체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가 국내에만 2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거래소 가운데 뭐 순식간에 오늘 해놓고 투자자 모아놓고 내일 문 닫는 곳들도 있거든요. 예, 그 뭐 돈을 못 찾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분류해서 봐야 된다. 물론 이 시장이 굉장히 건전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한 번 정도는 좀 정화되고 순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여기서 취급하는 가상화폐가 178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하루에 30% 올랐다가 30%가 내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기다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가 58개, 그리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있는 게 29개라고 하셨죠? 예, 30개 정도. 30개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거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상장할 때는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주민등록 보듯이 네. 신분 확인이라도 좀 하고 상장을 하게 해준다든지, 거래하는 거래소들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업권법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용 의원이 네. 업권법을 발의를 한 상태고, 네.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상장을 할 때 이제 백서를 공개하게 한달지, 그리고 이제 공시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한달지, 그리고 거래소가 그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했을 때 이거를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지갑이 있어요. 네. 여기다가 옮겨 놓는달지, 그럼 아. 해킹을 할 수가 없죠. 아, 해킹 피해가 네. 제한되는 거죠. 그렇게 한달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근데 뭐 이제 정부에서 그냥 귓등으로 듣다가 지금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확 몰리니까 피해자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귀뚱으로도 안 듣다 발등에 불 떨어졌군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시세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예, 외국에서.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해킹을 또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예, 돈이 뭐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두 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을까요? 해킹 관련해서 해킹이나 시세 조작이나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혼탁한 상황이잖아요. 제일 네.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크게 문제가 터지는 그 이제 사례를 보면 거래소가 나쁜 짓을 할 때가 그래요. 시세 조작에도 가담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2019년에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거는 큰 거래소는 아니고요. 국내 네. 거래소 중에 약간 중소형급의 거래소 대표와 어떤 그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 투자자 간의 이제 전화 통화 녹취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기사를 쓴 건데 네,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그러니까 지인이 투자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치 사야 돼요? 그러면 뭐 한 1억 원어치 사세요. 라고 이제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표가 또 이 코인을 한 5원 개당 5원까지는 올리려고 한다. 올리려고 한다는 건 가격을 오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르게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사면 돼요, 계속.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풀어서 네, 계속 사게 하면 가격이 막 올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는 시점을 거래소만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짝 사면 이게 오르죠. 네. 확 오르고 최근에 이제 빗썸 같은 원래 이제 한국의 거래소가 두 개가 큰 건데 네. 하나는 업비트 하나는 빗썸인데요. 빗썸에 상장됐던 그 아로하나 코인이라는 코인이 1000배 정도 올랐죠. 30분 동안에. 1000배요? 네. 1000배가 올랐어요? 예, 30분 동안 1000배가 올라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기사를 매일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 사건 이후로 당국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니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쓴다 약간 이런 태도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경 발언도 하고 금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하기 된다고 시작해요. 인지를 한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증거는 없어요. 물증은 없지만 과연 이 30분 동안에 어떤 신종 자산 가치가 1000배 오르는 과정에 그러면 거래소가 어떤 의무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거는 그냥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머릿속에 그거는 거래소 책임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거래소에 이런 어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아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상장도 거래소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상장을 하면 코인이 가장 가치가 급상승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용자가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거든요. 상장될 때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거죠, 가치가. 네. 근데 이 상장 되는 과정에 이 전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어떤 코인들이 상장이 되는지가. 몰라요, 아무도? 예, 거래소 거래소만 안에서만 알고 상장이 되는 시점도 거래소만 알고. 그래서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상장 피라고 해서 상장을 해주는 대가로 거래소에 지불하는 돈이 있다라는 예. 얘기를 이제 준 사람들은 제가 여러 만나봤거든요. 나는 줬다 거래소에라고 말하는 분들 여러 만났는데 국내 거래소들 중 어느 곳도 상장피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수장님?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저도 사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네.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시세 조정 가능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데서 한 발 더 가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장이 발담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어갔었어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제일 소름 끼친 뉴스는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본인의 연금을 가지고 휴대전화로 거래가 안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으시니까 아예 들고 간다면서요. 거래소에서. 사줘 이렇게. 20, 30대도 있지만 60, 70대까지도 네.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최소한의 정보 전달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증권 한국거래소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위, 그럼요. 금감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공시 의무를 지고 과거 실적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 총 발행수가 얼마인지 이걸 공개해야 돼요. 그 과정이 1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 맞습니다. 조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적으로 지금 거래소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투자자 모아놓고 이제 자금 빼돌리고 먹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성수 금융위원장의 그 발언은 대체불가 토큰으로 해서 지금 봉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NFT라고 해서. 아, 그렇죠. 그 발언 자체도 거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시장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 물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실명 거래가 확인된 거래소 4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대거 진입해 와 있는 만큼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걸 하나 둘씩 이제 제도권으로 공시 의무부터 시세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이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시장에 지금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 조작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맞습니다. 똑같은 맞습니다.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거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세금을 거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시장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거둘 거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역할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해킹이나 비정상적 출금 사고가 많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킹 같은 경우는 뭐 비썸 어피트 한 번씩 다 당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백억 원대 자산을 탈취를 당했었고, 근데 둘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묻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매운 거네요. 네, 그냥 예. 우리가 책임지겠다. 네. 그래서 이제 했고,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해킹을 한번 당하면 이제 고객 자산을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되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래소나 사례들이 한국에서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이제 마운트곡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이 있죠. 해킹을 당한.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빨리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로 400억을 벌어서 회사를 관뒀다더라. 이런 희비가 엇갈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자금을 아예 날려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장밋빛 미래가 있는 이면에 변동성의 늪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두 분의 가감 없는 얘기를 오늘 듣고 제가 경각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이슈토크에서는요.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 데이트 폭력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